진왕정은 21살에 관례를 치르고 친정할 때까지 태왕후인 조희의 섭정을 받았다. 즉위 초 진나라의 실권은 태후 조희와 사통하고 있던 승상 여불위에게 있었다. 그러나 여불위가 들여보낸 황간 노예가 태후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권력은 노예에게로 옮아갔다. 진왕정이 친정을 한 것은 노예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뒤부터였다. 장신호가 되고 공국까지 얻은 노예는 따르는 무리를 시켜 먼저 진왕을 공격했다가 진왕이 보낸 군사에게 진압되었다. 진왕은 쫓기다 잡혀온 노예 일족과 그를 따르던 무리를 모두 죽이고 노예를 태후궁에 들여보낸 승상 여부리까지도 내쫓아 절대 군주의 위상을 굳혔다. 제위 10년 23살 때였다. 그 뒤 진왕정은 젊은 패기로 안팎의 대신들을 몰아쳐 육국을 공략하였다. 제위 17년 한왕이 나라를 들여다바치자 진왕정은 그곳에 영천군을 설치함으로써 육군 혼합의 첫 발을 내디뎠다. 19년에는 장군 왕전이 동양 일대를 차지하고 조왕을 사로잡으니 조나라가 한나라 다음으로 멸망하였다. 그리고 3년 뒤 장군 왕분이 위나라를 치고 그 왕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일찍이 군주를 내쫓고 진나라를 나누어 가졌던 한, 위, 조 세 나라가 먼저 사직을 허물고 진의 신하가 되었다. 제위 23년 되던 해 진왕정은 물러났던 장군 왕전을 다시 불러내 초나라를 쳤다. 왕전이 초왕을 사로잡았으나 초나라 장군 항연이 장평군을 다시 초왕으로 세워 회남에서 항거했다. 이듬해 왕전과 목무를 회남으로 보내 초군을 쳐부수고 장평군을 죽이자 항연도 자살하여 초나라도 드디어 끝이 났다. 진왕정 25년 장군 왕분이 대군을 이끌고 요동을 공격하여 연왕을 사로잡고 연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진왕정은 다시 연나라에 있던 왕분을 보내 진나라가 퍼뜨린 연횡책으로 혼란되어 있던 제나라를 치게 했다. 도읍 임치가 떨어지고 제왕 정건이 항복하자 제나라도 끝이 나니 이로써 전국 7웅 가운데 진나라를 뺀 6나라가 모두 망하였다. 진왕정 26년의 일이었다. 천하를 통일한 진왕정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면서 진나라는 제국으로 거듭났다. 제실의 혈통도 그때껏 이어져온 황제의 세계와 다를 뿐 아니라 다스림의 방식도 그때까지의 역사적 경험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제국이었다. 유관의 막내. 산의 남쪽을 양이라 하고 또 물의 북쪽을 양이라 한다. 효공 때부터 진나라가 도성으로 삼은 땅은 구종산 남쪽이요 위수 북쪽이라 둘 모두가 양이 된다 해서 함양이라 불렀다. 시황제 30년 초가을 그 함양성 동쪽으로 위수의 물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성곽을 따라 깊고 넓은 물길을 파고 거기에 물을 대 해자로 삼기 위해서였다. 뒷날의 일이지만 그 해자에는 난지라는 고운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천하 36군에서 끌려온 수만 명의 일꾼들이 이제 막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물길 바닥과 양쪽 둑을 뒤덮다시피 하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었다. 위수가 알기 전에 물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하라는 시황제의 엄명 때문이었다. 일꾼들도 해를 넘기기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흙을 파는 사람, 돌을 깨는 사람, 파고 깬 것들을 실어내고 나르는 사람, 그리고 물이 굽이치게 될 모퉁이에 축대를 쌓는 사람, 일꾼들은 저마다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진나라 병사들은 그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구실만 있으면 채찍이나 창대를 휘둘러댔다. 기한을 맞추라는 윗사람들의 재촉 때문이기도 했지만 승리자 혹은 정복자의 가학 심리도 한 몫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함양성 동문에서 멀지 않은 곳의 한 일터는 달랐다. 사수군 폐현에서 끌려온 일꾼들이 맡은 지역인데 그들은 성곽을 따라 길게 파헤쳐진 물길을 몇 마정 잘라 자신들만의 영역이라도 확보한 것 같았다. 진나라 병사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도 차분하고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는 게 주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얼른 보면 각기 일을 나누어 받아 제 할 일만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중심 삼아 그걸 에워싸듯 일하고 있었다. 바로 폐현에서도 특히 풍읍과 그 인근 마을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몰려 일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살피면 풍읍 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중심이 있었다. 저마다 맡은 일에 바쁜 척하면서도 그들 한가운데에 감춰주듯 에워싸고 있는 세 사람이 그랬다. 물길 바닥에 박힌 커다란 바위를 깨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묘하게 사람의 눈길을 끄는 데가 있었다. 그들 셋 가운데 반은 벗은 몸을 땀으로 번질거리며 묵직한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는 사내는 키부터가 남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컸다. 거기다가 우람한 몸피에 철사 같은 힘줄로 얽힌 굵은 팔다리라 한눈에 힘께나 쓰는 장사임을 알아볼 만했다. 얼굴마저 험상궂어 근처에서 함께 일하는 동양의 일꾼들도 공연히 주눅들어하는 표정들이었다. 바위 틈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기다리는 사내도 예사내기 같지 않았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아도 다부진 몸매나 날카로운 눈빛이 벌써 농촌에서 끌려온 무지렁이 일꾼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사방을 살피는 품이 신분을 감추고 있는 관리나 무언가를 위해 숨어든 첩자 같은 느낌까지 주었다. 하지만 그 둘보다 더욱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손을 늘어뜨린 채 뻣뻣이 서서 다른 두 사람이 땀을 쏟으며 일하는 걸 멀거니 내려다보고만 있는 사내였다. 희고 부드러워 보이는 살색이나 후리후리한 키도 그런 막일판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얼굴 생김은 더욱 그랬다. 시원하게 튀어나온 이마에 우뚝 솟은 콧날, 그리고 검고 긴 콧수염과 풍성한 구렛나룻이 어울려 독특한 인상을 지어냈다. 어딘가 용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데가 있어 뒷날 용환이란 말이 생겨나게 만든 얼굴이었다. 거기다가 어깨 위에는 환하고 넉넉한 빛 같은 것이 떠돌아 그런 그의 모습에 이채를 더했다. 별난 것은 그 세 사람만의 생김새만이 아니었다. 하는 듯이 또 곁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일꾼들과 너무 달라 남의 이목을 끌었다. 셋은 나이도 비슷해 보일 뿐더러 같은 지방에서 끌려온 일꾼들이고 방금 하고 있는 일도 분명 셋이서 함께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그중 두 사람만 번갈아 정과 망치를 휘두르며 땀을 흘리고 있을 뿐 나머지 하나는 처음부터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멀뚱히 서서 두 사람이 일하는 걸 바라다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더욱 알 수 없는 일은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사내였다. 그에게는 땀 흘리는 두 사람에게 미안하다거나 멋쩍어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자신은 그따위 하찮고 천한 일과는 애초부터 무관한 사람이라는 듯 뒷짐을 진 채 구경만 하다가 이따금 두 사람의 일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싱긋 웃어주는 게 고작이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송구스럽고 불편해하는 것은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 그 중에서 정을 든 사내에게는 빈둥거리고 있는 그 사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것조차 참고 보기 어려운 일 같았다. 바위결을 살펴 정을 대면서도 틈틈이 우스갯소리로 구경하는 사내의 무료를 달래주다가 힐끗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어이, 서 있기 고단할 텐데 저기 앉아 좀 쉬는 게 어때? 그가 덕짓으로 가리킨 곳은 자신들이 깨고 있는 바위 한 모퉁이였다. 감시하는 진나라 병사가 자리를 뜬 걸 보고 권하는 말 같았다. 그런 그의 말투는 특별히 상대를 높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태도는 몹시 은근하면서도 공손한 데가 있었다. 받들고 섬기는 품이 정성스럽기는 망치를 들고 일하던 사내 쪽이 훨씬 더했다.
쉬지 않고 휘두르던 망치를 문득 내려놓더니 목에 걸치고 있던 배수관을 풀어 바위 한쪽 반반한 곳에 깔았다. 그런 다음 생긴과는 딴판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때까지도 빈둥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는 사내에게 관했다. 형님, 이리 와 앉으십시오. 마치 지체 높은 대부를 모시는 사인과도 같았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